대장동 재판의 키맨 김만배 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재판이 어제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5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김만배 씨.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것은 앞으로 재판에서 입을 열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뭐 그렇게 예측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사면 초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본인이 지금 일궈 놨던 유일한 목적이었던 이 재산 지키기 이게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 핵심 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재산을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이제 다 밝혀지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검찰이 지금 천화동의 1호부터 9호, 7호까지 다 이제 이 동결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거 재산을 대략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숨겨놨던 재산들을 다 하고 또 본인이 돈 거래를 했던 언론사 간부들 3명이 다 회사로부터 어떤 사표를 낸다든지 또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가 오늘 법정에서 밝혔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예 진실을 다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계속 입다물을 하거나 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본인의 주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본인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유동규 씨나 남욱 씨처럼 깨끗하게 본인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본인은 지킬 건 지키고 이런 어떤 현실적 판단을 이제 서서히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좀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다시 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료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고 말했다. 이랬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판결이 어떻게 뒤집혔길래 이 얘기를 가지고서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성남 공단 무효화 소송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제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인허가를 냈던 걸 갖다 중단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남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행정소송도 했던 건데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을 다 성남시가 패소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논리는 뭐냐면 사정 판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남시가 잘한 것은 없지만 뭐 실질적으로 소송에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뒤집힌 판결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그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경기도지사나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당히 좀 납득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 허위 표현을 했다,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게 그 거짓말로 처벌받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좀 판결이 논리가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선거법 관련해가지고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이야기였는데 그런 논리에 반하는 그런 판결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논란이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남욱 변호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은 결국 이 두 사건이 모두 결론이 바뀌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고요. 또 남욱 변호사는 2개의 재판 중에서 김만배 씨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는 권 대법관 재임 시절에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모두 8번을 대법관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인데
자, 김만배 씨 8차례 모두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건 아니고 편의상 적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대법원 가서 군의발소 등을 방문했다 이랬는데 박상규 의원님, 대법원에 군의발소가 뭐 특별한 뭐가 있나 보죠? 전혀 없죠. 제가 아마 김만배 씨보다는 언론 경력이 위니까 저도 실제로 대법원 출입을 1년 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 지하 이발소가요, 평범하고 굳이 저기 가서 이발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더군다나 대법관 만나러 면담 신청을 한 사람이 그 목적과 달리 가서 이발하고 면도만 하고 나온다? 상식에 반하는 그런 주장이어서 물론 본인이 끝까지 나는 그랬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걸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이 법조기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이 그때 나갔던 사람들끼리 웃었습니다. 그 좋지도 않은 이발관에 뭘 또 그것만 하러 갔겠느냐. 물론 개인적 사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8번씩 간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특정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갔고 그 시점이 당시 그 선거법 위반 판결 전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국어 사전이 바뀔 판이죠.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은 때로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 좀 네. 제가 약간 비틀어서 말했습니다만은 그런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권순일 대법관의 처신, 그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1,500만 원 가까운 고문료를 꼬박꼬박 받았던 점 등 규명해야 될 게 대단히 많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최준봉 교수님, 권순일 전 대법관 사실 무근이란 입장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저는 권순일 대법관은 어쨌든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어서 그 부분에 예. 대한 수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물론 본인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연유로 만약에 정말 돈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정말 권순일 대법관에게 만약에 돈을 줬다고 하면 뭐 그건 사실관계를 모릅니다만 네. 그게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 직접 연관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만배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권순일 대법관과 그렇게 친분을 맺으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그것뿐인지 다른 이유인지 이 부분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많은 사건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에 어떤 관여한 거거든요. 네. 저도 법조 출입 기자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대법관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자들도. 네. 왜냐하면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면 하루에도 뭐 수백 건씩 사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대법관을 만난다는 것은 재판에 어떤 개입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이렇게 개인적 만남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법원 이 출입 시스템에 보면 이 면담자를 이제 뭐 권순일 대법관 쓰잖아요. 예. 그럼 권순일 대법관실에 전화를 해봐요. 자, 이런 분이 오셨는데 약속하셨나요? 그러면 네.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권순일 대법관실에서 김만배 씨의 출입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분이 거기 안 가고 이발소에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조사가 지난 한 2차례 저는 권순일 대법관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이 위안부 관련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판사 100여 명이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 이게 전원합의체로 갔는지, 왜 전원합의체에서 5대5로 갔다가 권순일 대법관이 딱 반대쪽에 서면서 대법원 원장이 거기에 또 한 표를 더 보태서 7대5로 끝난 사건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과정도 이례적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사안들을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